2025년 3월 25일 화요일.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일기.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일기. 안녕. 이번엔 진짜 오랜만이다. 며칠 동안 특별히 바쁜 것도 아니었고 또 특별한 일도 없어서 일기를 쓰기가 조금 애매했어. 최근에는 날씨가 정말 많이 따뜻해져서 3월에 이럴 수도 있나, 좀 놀라운 그런 기온 기록을 경험하고 있지. 3월에 반팔을 입고 돌아다녀 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때문이라면 좀 걱정스러운 일이야. 올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겁도 나고. 전 일기에서 말했던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밑에서 수레바퀴 아래서 라는 책을 다 읽었어. 어렸을 때 집에 있던 책은 수레바퀴 밑에서 라는 제목이었는데 내가 읽은 책은 수레바퀴 아래서 라는 제목으로 조금 번역의 차이가 있네. 오늘은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나 혼자서 이 책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기에는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책에 관한 궁금한 점이나 생각해볼 거리를 얘기해볼 거야. 나는 책이든 영화든 스포일링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얘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결말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책을 읽을 예정인 사람이나 그 결말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 영상을 보면 안 돼. 그럼 먼저 이 작품의 줄거리를 요약해보자면, 주인공 한스 기벤라트는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자란 총명한 소년이야. 그는 마을에서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신학교 입학 시험을 준비하게 돼. 주위의 기대와 엄격한 교육 시스템 속에서 혹독하게 공부하며 결국 엘리트 신학교에 합격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리적, 육체적 압박을 겪어 입학 후 신학교의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점점 지쳐가던 한스는 반항적인 자유인 아일러를 만나면서 기존 가치관의 혼란을 느껴. 아일러는 학교의 규율을 무시하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인물.
막중한 학업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로 한스는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야 해. 하지만 한때 마을의 자랑이었던 그는 이제 실패자로 취급받으며 점점 위축되지. 고향으로 돌아온 한스는 기계 공장에서 일하며 살아가지만 이 생활이 그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아. 그는 엠마라는 소녀와 연애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점점 무기력해져. 결국 그는 우울과 절망 속에서 강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 이것이 사고인지 자살인지 명확하지 않게 묘사돼. 주제와 의미를 요약하자면 사회가 강요하는 성공의 압박, 개인의 자유와 수능 사이의 갈등, 교육 시스템과 억압이 한 개인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한스는 결국 수레바퀴 아래 깔린 존재처럼 사회의 압박에 짓눌려 사라지고 말아. 이 작품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과 사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소설이야. 라고 챗GPT가 요약해줬어. 내가 챗GPT한테 던진 질문들이 있는데 이 작가의 다른 작품인 데미안을 읽었는데 수레바퀴 아래서를 읽으면서 데미안도 자꾸 떠올랐거든. 이 둘의 차이는 뭘까 물어봤어. 두 작품은 모두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다루지만 방향이 달라. 수레바퀴 아래서는 개인이 사회의 억압적인 구조에 짓눌려 희생되는 이야기. 주인공 한스기 벤레트는 사회가 정한 모범적인 학생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 여기서 사회는 개인을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데미안은 개인이 사회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주인공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만나면서 기존의 도덕과 질서에서 벗어나 데미안의 목소리를 따르는 법을 배운다. 사회를 단순히 억압적인 존재로 그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극복할 대상이라는 시각이 반영돼 있다. 즉, 수레바퀴 아래서가 억압적인 사회 속에서 개인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린다면 데미안은 자기 발견을 통해 사회의 틀을 넘어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수레바퀴 아래서 라는 책의 작품 해설 같은 걸 보니까 자전적 소설이라고 쓰여있더라고. 그래서 작가의 생애와 유사점 그리고 차이점은 뭔지 비교해달라고 했어. 공통점은 헤르만 헤세도 한스처럼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강한 압박을 받았대. 어린 시절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우울증과 반항심으로 인해 중퇴했다고 해. 예술적 기질이 있었지만 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해진 길을 강요했어.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고 청소년기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대. 차이점은 한스는 결국 사회에 짓눌려 죽음에 이르지만 에세는 그 억압을 벗어나 자기만의 길을 찾아갔어. 에세는 그를 통해 사회에 대한 비판과 자기 성찰을 지속했고 결국 독일 문학의 거장이 되었지. 한스는 에세가 극복하지 못했다면 겪었을지도 모를 또 다른 운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 다음은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한스의 죽음을 애매하게 남겨둠으로써 독자가 고민하고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 만약 명확한 자살이었다면 사회에 대한 분노나 비판이 직접적으로 전달될 것이다. 반면 사고사라면 한스의 죽음이 단순한 불행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애매하게 처리함으로써 독자는 그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 이는 결국 개인이 사회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강조하는 효과를 낸다. 그렇다면 에르만 헤세는 왜 이 소설을 썼을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 헤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가 개인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억압하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교육과 규율만 강조하는 사회가 얼마나 잔인하게 한 개인을 파괴하는지 보여주려 했다. 하지만 단순히 사회 비판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한스들이 희생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담고 있다. 즉 수레바퀴 아래서는 단순히 한스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가 재능있고 순수한 아이들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는 거울이다. 내가 했던 질문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 밖에 작품에 대해서 또 하고 싶은 얘기나 생각해 볼 거리, 흥미로운 뒷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물어봤어. 그랬더니 여러 가지를 또 얘기하더라고. 한스가 실패한 이유는 정말 사회 때문일까? 이 소설을 단순히 사회가 개인을 억압해서 죽였다라고만 보면 너무 일방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어. 물론 사회의 압박이 결정적인 요인이지만 한스가 사회에 저항하거나 벗어나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야. 동급생 하일러처럼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웠다면 어땠을까? 공부와 성공 이외의 가치를 스스로 찾았더라면 결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스 본인의 성향, 수능적인 태도, 수동성도 비극에 기여하지 않았을까? 이런 점에서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수 있어. 하일러는 정말 자유로운 인물인가? 하일러는 한스와 대비되는 인물로 등장하면서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완전히 자유로운 인물일까? 그는 학교를 뛰쳐나오고 규율을 어기지만 결국 그의 삶도 안정적이지 않아. 자유로움과 방황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는 인물이고, 현대사회에서도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종종 불안정한 삶을 살아. 그렇다면 한스와 하일러들 중 누가 더 나은 선택을 한 걸까? 이 질문은 데미안과도 연결될 수 있어. 싱클레어도 하일러처럼 기존 사회에서 벗어나지만 그에게 데미안이라는 안내자가 있었고 자기 길을 찾았어. 하일러에겐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자유는 더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 현대사회에서도 수레바퀴 아래서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 작품이 1906년에 출간되었지만 지금도 비슷한 일이 계속되고 있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 공식,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갇혀 사는 사람들, 예술적 재능이나 개성을 억압당하는 현실. 이런 점에서 지금도 우리는 수레바퀴 아래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 흥미로운 뒷얘기에서는 헤세의 아버지가 보낸 편지가 있다고 해. 헤세가 이 소설을 발표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너무 과격한 사회 비판이라며 걱정했다고 해. 당시 독일 사회에서 교육과 규율은 절대적인 가치였고 한수처럼 무너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쓰는 건 충격적이었어. 하지만 소설은 이후의 독일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중요한 작품이 되었고
작품은 한 번 읽고 끝나는 소설이 아니라 시대가 변해도 계속해서 고민할 만한 질문을 던지는 소설이야. 나는 하일러라는 그 인물이 좀 인상 깊었거든. 그 하일러도 한스보다 먼저 학교를 떠나게 되는데 하일러는 어떤 삶을 살았을지 좀 궁금하고 한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일러가 느낀 감정이나 생각이 궁금했어. 그래서 한번 물어봤지. 하일러는 학교에서 도망치다 떠났고 이후의 삶이 자세히 묘사되지는 않지만 그의 성향을 보면 몇 가지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어. 방랑하며 자유로운 삶을 살았을 가능성. 그는 애초에 규율과 질서를 싫어했고 학교라는 틀을 벗어났으니 더욱 자유롭게 살았을 수도 있어. 예술이나 문학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면 작가나 배우 같은 직업을 선택했을 수도 있고 단순히 규율을 없는 방랑자로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을 가능성. 그가 학교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사회의 다른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경제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억압 속에서 살아갔을 가능성도 있어. 어쩌면 방랑하다가 결국 어딘가 정착해서 평범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고 하일러의 자유는 매력적이지만 무조건 행복한 삶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 한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헬러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헬러의 성격을 보면 겉으로는 무덤덤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죄책감과 후회. 내가 한스를 더 많이 챙겨야 했나? 그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때 더 많이 도와줬을 텐데. 그는 한스를 사회의 틀에서 벗어나도록 도왔지만 결국 한스는 무너졌고 이는 하일러에게도 일종의 무력감과 죄책감을 남겼을 거야. 사회에 대한 분노. 하일러는 원래부터 사회 억압을 싫어했는데 한스의 죽음이 그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 이 빌어먹을 사회가 한스를 죽게 만들었어. 그렇다면 그는 이후 더욱 사회의 틀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 한스를 기리는 방식, 한스를 기억하며 더 자유롭게 살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어. 혹은 그를 기리는 무언가, 예술, 글,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한스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하일러에게도 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커. 그는 결국 자유로운 영혼으로 남았을까? 아니면 언젠가 한스를 떠올리며 슬퍼했을까? 어떻게 보면 하일러의 삶도 한스의 죽음 이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운을 남기는 부분이야. 챗GPT랑 제 이야기를 나눈 건 여기까지고 책을 읽으면서 내가 느꼈던 것들 얘기해보자면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순응적인 모범생 같은 그런 아이였고 고등학교 때 잠깐 자유로운 영혼인 척을 했다가 다시 대학교에 가서 본래 순응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 정말 열심히 하니까 뭐 잘 되겠지. 좀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 이렇게 살 거라고는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냥 이게 내 착각일 수도 있지만 쟤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중간 이상은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근데 그게 부담으로 다가온 건 아니었고 나 역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점점 졸업이 다가올수록 학교랑 사회는 너무 다르니까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이 너무 없었고 졸업쯤이 되고 졸업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기게 됐는데 그건 아마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두려우니까 어딘가로 숨어버릴 핑계가 필요해서 그랬던 것 같아. 그때는 잠시 그 자유로운 선택을 한 나 자신에 좀 취해 있기도 했고 그렇게 사회가 정한 길을 가지 않아도 나는 뭔가 해낼 수 있을 줄 알았거든. 나 혼자서 계속 노력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이뤄낼 거라고 그런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스스로한테 엄청나게 큰 실망을 했고 그냥 딱 세 글자 망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 플랜 B가 없었고 사회에 가고 싶은 생각은 더 없었고 좀 어린 마음에 그게 아니면 끝이다 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긴 시간을 좀 좌절과 우울 속에서 보냈는데 그랬던 경험이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온 주인공의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 그리고 주인공이 그런 생산직에서 일을 하면서 동네 또래한테 놀림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도 그런 시선이 좀 두려웠었던 것 같아. 예전에 나를 알던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지내는 걸 알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조롱하진 않을까? 뭔가 고소해하진 않을까? 동정하진 않을까? 네, 그 어떤 시선도 다 싫더라고. 사실은 그게 내가 나한테 보내는 그런 평가였겠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도 않고
가지는 게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나는 대학 사람들이랑은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거든. 네, 뭐 어떻게 전해져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이상한 가짜 소문이 퍼져서 더 이상한 안 좋은 상태로 알려졌을 수도 있고. 근데 좀 지금 생각하면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어. 그래도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대학 생활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게 딱 연락 두절이 돼버린 게 너무 매정하다고 느껴졌을 것 같아. 근데 나중에 그 친구들한테 또 연락이 왔는데 뭐 너가 그런 걸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왔었거든. 그게 또 더 고맙고 미안하고 하더라고. 아무튼 나는 뭐 주인공이나 헤르만스처럼 전체적인 그런 면도 없고 그냥 내가 나 자신한테 기대가 컸을 뿐이지 뭐 가족이나 주변에 기대가 컸던 그런 인물도 아니고. 그런데도 기대와 다른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되게 큰 좌절이 됐는데 그게 더 극단적으로 그 갭이 큰 사람들의 얼마나 힘들지 조금 생각해보게 됐고. 그리고 나는 내 실패가 단지 나만의 실패. 그러니까 내 자만과 나의 부족은 그러니까 오로지 내 문제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가족이나 책이나 이런 곳에서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에도 책임이 있다, 이 세상에도 책임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걸 인정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 내 잘못인데 남 탓으로 돌리는 것 같고. 근데 점점 생각해볼수록 이렇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조금 다른 사회를 만났더라면 이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고 살진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뭐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래도 그걸 모두 다 내 탓이라고 하면서 스스로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 자신을 계속 비난하는 거라 내 탓도 있지만 사회의 탓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나눠 가지는 거는 되게 큰 차이더라고.
보이다가